지금 여기서는 너무 울려서 제대로 요거 저 녹음기에 넣어놓으면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변하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밤에는 정성화 장군을 모셔간 놈들이 어떤 놈이냐고 흥분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전세가 바뀌면 서서히 이렇게 순화가 돼요. 순화가 되는데 가장 큰 고민이 그 당시에 뭐였느냐. 이건정 상군사령관의 고민은 병력을 빼가지고 이 서울 시내로 데리고 오면은 북한과 어떻게 되냐. 이걸 틈타서 북한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북한에 대한 고려였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6사단 동원 이거 안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휘권이 노재현 국방장관이 전화를 내 육성에 의해서만 부대를 이동하라고 했는데도 거기에 이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휘권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부대 동원을 이제 전두환 측이 하는 거죠. 전두환 측이 동원한 부대가 구사단, 노태우의 구사단 1개 연대가 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수부대 1여단, 그리고 3여단이 작전을 하고 해가지고, 한쪽은 점잖을, 나라를 생각하다가 부대 동원을 못하고, 한쪽은 무슨 살아야 되겠으니까 부대 동원을 해가지고, 국방부, 육군본부, 수경사로 그냥 쳐들어가서, 총을 쏘면서 쳐들어가서, 그때 하소곤이라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가슴에 총을 맞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일어나는 행동을 보면은 이건영 씨는 육사 7기인가 8기인데 아마 7기 같은데 그쪽 출신들이 상층부에 있었지만은 바로 연대장이 정규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연대장급이 주로 대령이고 육사 17기 그 뒤에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쪽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명령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단의 경우에 노태우 소장이 여기 앉아가지고 일개 연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장군 사령관한테는 부대 이동 없습니다 하고는 데리고 오버립니다. 그 보고하는 게 얘기 나와요.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이 테이프가 굉장히 나중에 재판할 때도 이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테이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민 참모차장이 이 대화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쿠데타다. 쿠데타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윤석민 씨는 나중에 국방장관도 했습니다. 국방장관도 하고 일군 사령관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시간 바쁘게 하시지 말고 가서 차 안에서 어디 드라이브 갈 때 이렇게 꽂아놓고 들으면 뭐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12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사건입니다. 12.12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거니까 전두환 대통령 측에 있는 분들이 12.12 사건을 이걸 적법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법, 정성화 수사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정성화 씨를 그렇게 연행을 해가지고 정성화 장군 입으로부터 내가 김재규하고 손을 잡고 박정희를 죽이는 그 쿠데타에 내가 가담했다는 자백을 얻어내야죠. 그거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정성화 장군이 연행돼가지고 밝힌 내용이 그 전에 16사건 수사 발표할 때 전두환 소장이 발표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그건 뭐냐? 이 12.12 사건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아버지처럼 자기를 돌봐준 이 박정희 대통령을,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김재규라는 놈이 이렇게 죽이는 이런 패륜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의리에 대한 분노. 그건 아주
남자로서 멋진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11.6 사건이 나니까 군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박정희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 신임을 받았던 소위 정치성이 있는 장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규육사 선배 세대와 정규육사 출신들 간의 이 갈등과 상당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체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 특히 전두환, 오태우 두 사람을 영관장교 때부터 밀어준 것은 사실이죠. 또 그 덕을 많이 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계급을 떠나서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상관들도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그 박정희 후견인인 박정희가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군 안에서 그 두 사람을 비롯한 정규육사 출신들, 하나의 출신들에 대한 정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 장교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다. 정성화 장군은 또 전두환 장군과 이게 뭐가 맞지 않았다. 정성화 장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 그 사람을 칭송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를 보면은 정성화 장군은 괜찮은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호평이 더 많고 6.25 때 잘 싸운 사람이고 특히 6.25 때 잘 사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정성화 장군은 이 권력을 잃은 다음에 좌파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그 사람이 잘했어요. 좌파 정권 등장한다 했을 때 이 사람 성우회 회장을 했습니다. 성우회 회장으로서 김대중 정부가 좌경화하는데 나름대로의 경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년에 연세가 들어서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80 노후를 이끌면서 이 나라가 좌경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그 이야기가 주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군 원로들을 김대중이가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때 헤드 테이블에 김대중 앉고 정성화 성우회 회장이 앉고 해가지고 얌소를 하다가 마지막에 정성화 장군이 딱 일어나세요. 그래서 미리 써가지고 간 한 페이지짜리를 낭독을 했습니다. 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되느냐? 대통령 바로 식사는 바로 앞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대통령한테 밥먹으러 가면 딱 좋은 소리야 덕담하고 나오지. 거기서 딱 일어나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됩니다 라고 딱 서가지고 간 문서를 읽고 나온 사람이 그때 한 80몇 살의 정성화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을 잃은 뒤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고 퇴역한 전두환 대통령 쪽에 있었던 군인들 중에서 지금도 애국운동 열심히 하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6.25 때 참전해가지고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하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정성화 장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람이 뭐 비겁한 사람이었다, 기회주의자였다고 하는 것은 인신공격은 저는 믿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나 정성화 장군이 좋다고 해가지고 전두환 장군을 악동으로 볼 수 있느냐? 전두환 장군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가지고 정성화 장군은 악당이 되어야 되느냐? 원균이가 악당이 돼야 이순신이 영웅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역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딱 보기에는 정성화 장군도 훌륭한 분이고 전두환 장군도 훌륭한 지도자 역량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저는 우리 역사 속에서 높게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역사입니다. 일본은 안 그렇죠. 일본은 양쪽을 다 영웅으로 만들죠. 그게 차이입니다.